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일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과연 축복으로 작용할지 재앙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인구 감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찍어 올렸을 때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댓글들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뭐냐면은 이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균형 있게 인구 감소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되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언제부터 감소되는지 늘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1970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태어나던 것이 작년에는 33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것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3만 명이나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가지고 30만 명을 기록했어요. 약 30만 명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이 된다면은 당장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상,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한번 균형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경제 주체별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죠. 야, 드디어 경쟁이 완화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것이냐. 자,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 밀도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일단 1위예요. 그만큼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고 집값도 높고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기대해 보는 거. 야, 우리도 인구가 줄면은 지금 일본처럼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자, 일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업을 하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아예 취업 준비를 안 한다고 하고 추억 쌓으려고 대학을 다닌다고 하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도 토익 점수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규모가 지금 정도라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와 자동화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을 더 뽑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고 자동화 기술이 정말로 빠르게 발전하게 된다면은 굳이 사람이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내년이건 올해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취업하기가 쉬워질까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대하는 거. 자, 2020년에는 수험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 너무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자, 제가 또 연령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의 50세는 그 당시에 70년에 100만 명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고3 같은 경우에는 5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절반가량이 태어난 거죠. 자, 2020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 48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의 고3 아이들 출생아 숫자가 7만 명이 더 많네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 대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부 추산으로는 재수생까지 다 합쳐가지고 2020년 대입 응시자는 47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정원보다 1만 명이 모자른 것이죠.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현상 때문에 머릿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대학교 통폐합은 필수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난다는 겁니다. 한번 다음 기사 보세요.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대학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육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교육 경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교육의 현실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굉장히 어렵죠. 자,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점 볼게요. 아파트들 지금 계속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야, 이제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도심 지역이라든지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방의 외곽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죠. 계속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도심 지역에 살지 않아도 되고 깨끗한 환경, 마당 있고 개 풀어두고 살고 싶다 하면은 지방 지역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저렴한 값에 집을 구하기는 쉬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감소해서 경쟁이 완화되게 된다면은 취업도 잘 되고 대학교 들어가기도 쉽고 교육도 조금 이제 질적으로 좋아지고 또 집값도 내려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자, 여기에 이제 재앙적인 요소를 생각하게 된다면 쉽지 않은 거죠. 자, 한국의 인구 감소는요, 모든 연령이 균형감 있게 줄어드는 인구 감소가 아니죠. 고령자들은 많은 상태로 남아있고요, 청년과 유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고령화형 인구 감소입니다. 자, 실제로 가계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죠. 부양해야 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점. 자, 노년 부양비가 뭐냐면은 15세에서 64세 일하는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노인 몇 사람을 먹여 살리냐라는 건데요. 지금 일하는 인구 5명이 노인 1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면은 앞으로 203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2사람이 1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준, 그리고 50년, 60년이 되면은 1사람이 1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국가 복지,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기를 바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퇴 연령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축구 선수라고 쳤을 때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 뛰고 후반 뛰었는데 연장까지 가네요. 근데 교체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제 체력이 다 고갈됐는데도 계속해서 경기를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때 월급으로 벌기도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아요. 24% 정도라고 하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월급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라는 것인데, 이 자영업자들에게 인구 감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고 알바생, 직원 뽑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까지 무너지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한테 이 인구 감소가 긍정적인 영향 어떤 거 끼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인구 보너스는 말 그대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고요. 인구 오너스라는 것은 그 반대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줄어들게 됐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인구 오너스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소비와 고용 여건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도표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도표 정리해 봤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생산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실업자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이 정도까지 감소되면 기업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률까지 더 증가하게 된다면은 기업이 망하니까요.
내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서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되게 되는 거고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올해나 내년이나 곧 시작이 될 것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100억 인구를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해외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고용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표는 틀린 도표입니다. 이게 과거 몇 년 전 도표고요. 지금은 우리의 예상보다 늘 출생아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겁니다. 자, 가뜩이나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그러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까지 감소하게 된다면은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건 아니면은 저임금 노동자를 데리고 오건 하는 일이 기업 입장에선 선택권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뭐 생산이라든지 그런 쪽은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 시설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는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의 위기는 결국에 가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거든요. 부자놈들 다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엔 또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정부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교통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 그리고 실업률 문제, 쓰레기 문제, 교육 문제. 너무 인구가 과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부양해야 되는 고령자들은 늘어나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들어올 곳이 부족해진다. 나갈 곳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정말로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의 걱정거리를 생각해 보자면은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가의 연령의 중간이에요. 사람들의 연령의 중간. 그 나이가 이제 4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세 넘어가고 60세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나라의 나이 자체가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와 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 활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역동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유지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걱정거리 뭐가 있냐면은 전에 기사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자체 85곳이 3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도시가 완전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도시로 흡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방 도시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지금 노인 한두 명만 사는 도시들도 그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황폐해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도심 지역으로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도 모이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모여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색을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거나 그 지역의 공업을 살리거나 해가지고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에서 하는 노력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죠.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언급했죠. 2750년에 사라질 나라로. 자, 아무래도 다문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주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뭐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보니.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걱정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2750년이면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중요할까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계, 기업, 정부가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본 거고요. 한번 이 생각도 해볼까요? 인구 감소가 지구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환경, 지구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캠페인 문구 말씀드릴게요.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자,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있건 동식물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가 한 4번의 대멸종을 겪었던가요? 뭐가 있건 상관없이 지구는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환경과 지구의 환경 유지를 신경 쓰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결국에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제 인구 감소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오염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현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덜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세상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과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가를 유지하고자, 그리고 세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내 노후를 조금 보장받고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구 감소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외국인 노동력을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이나 독일이나 각국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해결책이 될 것인가? 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유럽연합, 선진국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고 있을까요? 아니면 줄고 있을까요? 자,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 110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아주 재미난 사실은 자국민의 숫자는 오히려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선진국이잖아요.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이 돼가지고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이면에는 이민자 130만 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국가가 유지는 어째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순혈주의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헝가리 사람 자체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무래도 테러라든지 요즘 치안에 대한 우리 우려가 많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해가지고 트럼프도 장벽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받는 거에 찬성을 많이 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른 나라보다 높았고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사는 걸 꺼려 한다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외국인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나라예요.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워낙에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식도 교육에 따라서 아마 빨리 바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긍정적으로 자동화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 완화할 수 있고 구인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문제점도 있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아마존이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 구글 같은 IT 기업이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모든 직업들을 다 흡수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국민의 실업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세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한테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 로봇세를 주장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소득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입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각도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도저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정상 상태가 펼쳐진다고 보는 편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상 상태는 일단 평균 연령이 증가할 거고요. 젊은 노동자가 감소하는 대신에 고령자와 여성 노동자가 증가할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동화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무인 상점, 무인 배달 그런 것들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이제 슬슬 사라지고 다인종이 살게 되고 다문화가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재앙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너무 급격한 인구 감소는 재앙이 맞습니다. 사회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는 받되 불법 이민자를 받게 되면은 세금을 못 걷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회 갈등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화는 그리고 도입을 하되 하지만 그와 동시에 로봇세,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단점을 빨리 한국 실정에 맞게끔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 무조건 규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이제 연령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재교육을 받을 상황도 늘어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재정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노후를 잘 대비하는 일, 뭐 자산을 쌓아두는 방법, 투자를 하는 방법, 늦게까지 써먹을 수 있는 내 능력, 나만의 가치를 길러내는 방법 다 좋습니다. 개개인들도 준비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요. 이때 중요한 지혜는 저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종이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자, 이러한 인구 감소라는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